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엑셀 실전 모의고사 1회 유형별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화면을 띄워두고 그 다음에 엑셀 화면을 띄워서 문제를 보고 문제 분석 후에 바로 엑셀 작업 시작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모의고사 시간이다 보니까 자, 속도를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본강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셔서 이번 모의고사를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와 주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문제 지문에 보니까 모모 회사는 고객의 아파트 분양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작업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 인쇄 출력물을 제출하라. 자,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최종 목적이 인쇄물을 제출하고 나와서 인쇄물로만 채점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본강을 통해서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작업표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고객별 아파트 분양 대금이죠. 자, 제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별 아파트 자, 분양 대금. 자, 실전처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역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에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인쇄 출력물까지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목을 입력했으니까 이제 작업표를 보고 이제 작성일을 입력하게 되겠죠. 자, 연도는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그 다음에 12월 25일로 입력하도록 하고요. 분양 회사가 이제 제목으로 처음에 나와 있죠. 자, 분양 회사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구분 청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융자금 입주금까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자, 본강을 듣지 않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뭘 입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작업표 형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을 하라 그랬죠. 자, 이 데이터 입력은 작업표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표 형식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별 분양 대금이라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표에 나와 있는 작성일을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표에 있는 분양 회사부터 입주금까지 이 작업표에 대한 틀을 먼저 입력을 해두고 자, 이 틀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이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회사가 새집주택이네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자, 공용주택. 자, 세 개를 입력하고 나니까 첫 번째 글자가 거의 다 똑같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세자만 치고 엔터를 치면 새집주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엑셀의 특징이죠. 위쪽에 이 새집주택이 먼저 입력이 한 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글자만 입력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서 자, 공용주택의 공, 세, 전, 세.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자,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모두가 다 입력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고객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이인이 없는 이상 고객명은 뭐 전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정수미, 정장수, 황교언, 오지애, 정애란, 미연. 자, 여러분들 입력하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수, 김희산, 조종희, 김신돈, 김효종까지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구분은 가만히 보니까 구분이 100, 1011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미리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이 그 지문의 문제 상황을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구분이 1이면 청약, 0이면 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미리 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1, 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청약 또는 조합을 입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이렇게 간과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좀 실수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도 또 옮기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배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 1, 0, 1, 1, 0, 1, 0, 1, 0. 자, 이렇게 입력이 됐잖아요. 자, 왼쪽 데이터 이 부분을 그대로 보고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출력물로만 제출하는데 구분이 그냥 일용으로만 나오면 출력물 자체가 보고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쪽 상관이 보면 야 구분 1이 뭐냐 구분 0이 뭐냐 라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작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청약금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자 청약금이 이쪽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아래쪽에 보니까 이 구분과 청약금, 중도금, 융자금, 입주금은 1, 2, 3, 4, 5로 계산의 결과를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부터 시작해서 입주금까지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계산에 의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이제 분양회사와 고객명까지 입력된 이 부분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나머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이니까 화면 좌측에다가 따로 필드를 만들어서 하나 둘 입력을 해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모의고사 2회, 3회, 4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제의 계산의 결과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입력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계산의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구분이라고 따로 입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100이라는 이 값을 여기 미리 입력을 해놨으니까 얘를 땡겨서 옮겨버리죠. 자,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 화살표가 나온 빗금친 부분에서 클릭해서 쭉 이렇게 땡겨 주시면 이렇게 바로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수를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격,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자 이렇게 따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평수 입력하겠습니다. 32, 45, 38, 25.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많이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현 시점에서 저보다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분양 가격도 0 하나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력하죠. 270 000 000 엔터, 570 000 000 엔터, 410 000 000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이거 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입력하는 훈련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장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저처럼 이렇게 120 000 000 엔터, 320 000 000 엔터, 420 000 000 엔터, 200 000 000 엔터, 780 000 000 엔터, 220 000 000 엔터, 130 000 000 엔터, 160 000 000 엔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계약금 입력합니다. 계약금은 1000만 단위가 되겠네요. 21 000 000 엔터. 자, 72 자, 키보드 소리가 들리시죠? 33 000 000 엔터. 자, 15 000 00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9 000 000 엔터. 자, 이거 빨리 입력하려고 하다가 0 하나 빼먹으면 나중에 계산 결과가 뒷부분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누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000 엔터. 자, 73000 엔터. 20000 엔터. 9000 엔터. 12000 엔터. 네, 좋습니다. 자, 입력해놓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실수를 한번 했네요. 그죠? 4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4를 지우고 다시 엔터. 그래서 이거 자릿수를 보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찾아보는데, 아, 여기도 공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공을 하나 더 넣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 속에 콤마가 하나 빠졌는데 콤마를 제가 임의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이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900만 단위 요 부분에 보면 요 900만이 요 구자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자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두 개의, 그러니까 공 6개 앞쪽에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자, 요렇게 체크하는 것도 오타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9가 안쪽에 이렇게 한 자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두 자리로 메꿔져 있는지 뒤에 공 6개를 빼고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 보면 내가 오타가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생님 여기 밑줄인데 밑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요. 자, 밑줄 꺾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 한다? 그쵸. 나중에 서식 꾸미기 할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틀을 만들어 놓고 작업표 형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까지 모두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꾸미기 과정, 그러니까 서식 과정을 한다고 본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이쯤에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장의 컴퓨터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반드시 저장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오피스 단추 옆에 저장 단추 누르셔서 자, 어떻게 저장할까요? 라는 물음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드라이브?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에 저장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자, 컴퓨터의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이름으로. 자, 우리는 연습이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살짝 눌러서 새 폴더를 클릭하면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폴더 이름을 실전 모의고사라고 폴더를 만들어 두고요. 자, 실전 모의고사 폴더 안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엑셀 1회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엑셀 01회. 자,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미리 항상 해두고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처음에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중간중간에 이 디스켓 단추, 저장 단추만 클릭해 주시면 계속 덮어서 저장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저장을 못해서 시간을 까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좋습니다. 작업표와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선생님 여기 제목 서식과 글꼴 서체 그냥 넘어갑니까? 서식은 계산의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서식을 먼저 하나 계산을 먼저 하나 상관없지만 서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서식을 나중에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작업표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계산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산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계산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정렬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는 게 본강에서 말씀드렸던 순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분을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부분이에요. 구분이 1이면 청약, 0이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자, 대문자로 쓰도록 하죠. 자, if 만약에 구분 얘가 얘 이꼴 뭐면 1이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청약을 하라는 얘기죠. 청약. 자, 그렇지 않으면 1과 0밖에 없으니까 바로 따옴표 열고 조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갈로 닫고 엔터.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청약과 구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청약과 조합을 if문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금 두 번째 계산에 있죠. 계약금 플러스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는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클릭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난 다음에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이 여기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뭘 클릭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갈로 안에 구분이 청약이면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분양가의 10%고 그렇지 않은 조합이면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없다. 없다는 얘기는 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if를 달아서 써주면 되겠죠. if 만약에 자, 만약에 뭐가 구분이 청약이면 그러면 얘가 그죠? 얘를 클릭해서 얘 이꼴 뭐면 다운표에서 청약이면 그러면 콤마 찍고 어떻게 알아? 청약 가입자의 저축 금액은 분양가의 10%다. 자, 분양가격 여기 있죠? 분양가격 곱하기 10%니까 10 하고 퍼센트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역시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엑셀에서 이 퍼센트 붙일 때 10%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10%를 붙일 때 10%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로 고치면 0.1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1%다. 자, 1%는 소수로 고치게 되면 0.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는 얼마죠? 100%는 소수로 고치면 1이 되는 거죠. 자연수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엑세스는 이 퍼센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로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엑세스도 같이 대비해야 됩니다. 엑세스에서도 if 함수가 나오죠. IIF라는 함수. 그래서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나오면 이렇게 소수로 고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 엑세스 혼돈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엑셀에서도 우리는 퍼센트를 소수로 고쳐서 작업하는 훈련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라고 하지 말고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5가 분양가격이니까 분양가격의 10%.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조합이니까 청약 가입자의 저축금액 없다 그랬으니까 0원이니까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없다고 해서 비워두면 안 돼요. 그쵸? 0원으로 해주시고 if 한번 썼으니까 갈로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엔터를 치시면 자, 청약금이 자동 계산돼서 나오죠.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까지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렇게 쭉 끄니까 아래쪽에 샵 표시가 나오는 사람 혹시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2 플러스 07 치수승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샵 표시가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좁다면 이렇게 샵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숫자가 다 보이게끔 늘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도금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중도금 계산, 자, 세 번째 계산식입니까? 자, 중도금은 어떻게 된다? 분양가의 20%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가 미리 적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분양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분양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K에 5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가격은 K5 곱하기 뭘 한다? 20%니까 어떻게 소수로 고쳐서 0.2로 한다. 자, 미리 이렇게 적어두게 되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는 하고 난 다음에 분양가격 곱하기 0.2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물론 20%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끌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융자금 계산하도록 하죠. 자, 융자금은 평수가 30평 이상이면 분양가격의 40%, 그리고 30평 미만이면 분양가격이 50%니까 역시 if 함수를 써서 if 만약에 자, 만약에 뭐가 분양가격 평수가 30% 이상이면 평수 얘가 크거나 같다 30%니까 0.3이 되겠네요. 자, 30% 이상이면 어떻게 알아? 분양가격의 40%, 분양가격 곱하기 40%니까 0.4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30% 미만이 되겠죠. 그럼 분양가격 50%니까 분양가격 그대로 찔러주고 K5 찔러주고 곱하기 0.5라고 하고 if 한번 썼으니까 걸로 한번 닫아주시고요. 그대로 엔터 하면 융자금이 계산이 됩니다. 역시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수업을 집중해서 따라오신 분은 선생님이 왜 0.3으로 계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평수가 30평 이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융자금 계산할 때 0.3으로 하는 게 아니라 30으로 하는 게 맞겠죠. 자, 제가 0.3으로 했던 부분을 3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강의 내용은 아마 0.3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정답 파일에는 0.3으로 계산했을 때의
정답과 그리고 30평으로 계산했을 때에 나오는 융자금. 자, 두 가지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0.3으로 끝까지 가신 분들은 첫 번째 시트의 것과 답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30평으로 바꿔서 계산하신 분들은 뒤에 부분을 보시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를 둘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받았을 때 30평이라고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0.3이라고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30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 계산을 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요것만 바꿔 주시게 되면 입주금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래프 만든 거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0.3으로 하셨던 분을 30분을 30이라고만 바꿔 숫자만 바꿔주시면 모든 게 다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자, 저는 0.3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어서 강의는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주금 계산을 하겠습니다. 입주금은 뭐 따로 함수 쓰라는 말 없고요. 분양가격 빼기 청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다 합한 금액을 빼란 얘기죠. 자, 는 하고요. 분양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분양가격 빼기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겠죠. 열어주셔서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청약금, 중도금, 융자금을 다 더한 값이죠. 청약금 더하기 중도금 더하기 융자금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입주금이 계산이 되고요. 자, 쭉 드래그해서 역시 나머지를 계산해주면 여기까지가 모든 계산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과정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죠. 물론 앞쪽에 청약까지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작업 형식을 보면 얘가 동그라미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고 얘가 3번 그리고 얘가 4번, 얘가 5번이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다 끝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 6번과 7번은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이 합계 평균은 이 아래쪽에 여기에서 합계와 평균을 적어놓고 이거 전체의 합계와 이거 전체의 평균을 계산해주는 작업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합계, 그 다음 아래쪽에 평균. 자, 합계를 구하는 식은 sum이라는 함수죠. 자, sum이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자, 위쪽 전체를 블럭 지정해서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자, 합계가 구해지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면 전체 합계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 구하는 함수는 average죠. average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전체. 자, 평균 구할 때 주의사항은 블럭 범위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데이터의 범위니까 여기까지만 블럭 지정을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합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소수 나오는 거 일단 놔두시고요.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합계까지 일단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계산을 여기서 자, 이 부분 계산이 다 끝났고요. 아래쪽에 합계와 평균 부분까지 계산이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말과 그리고 작성 일자 오늘 수금 일자로 한다. 여러분 수금 일자가 2015년 12월 25일이면 여기 날짜 입력할 때도 뭐 함수를 쓰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함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야? 그쵸, 인쇄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을 해서 날짜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모든 계산과 작업 처리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if 함수와 여러가지 또 sum 함수, average 함수를 통해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계산식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뭐다? 정렬 과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렬은 어떻게 한다?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구분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같을 경우는 입주금의 오름차순 한다. 자, 정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정렬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목줄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합계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블럭 지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렬할 때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다? 블럭 지정할 때 이 데이터만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정렬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쵸?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의 결과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정렬해버리면 이 안에서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 데이터도 순서가 같이 바뀌어져야만 이 값들도 같이 바뀌어진다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블럭 지정을 할 때 반드시
이 행번호 줄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합계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까지도 같이 블록 지정이 돼 있어야지만 전체 정렬을 했을 때 이 데이터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전체 블록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블록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자, 정렬을, 요거는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인데 여기서 바로 눌러버리면 안 되시고요. 정렬 조건이 구분의 오름차순이고 그 다음에 입주금의 오름차순 두 가지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렬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첫 번째 기준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 박스를 열어보니까 A, B, C, D로만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뭐다? 요게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게 체크 박스를 두시게 되면 이 4번 행에 머리글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다시 눌러보면 그 제목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구분의 오름차순이니까 구분을 선택하고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그대로 두면 되죠. 정렬 기준의 값은 당연히 값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니까 구분 오름차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 같을 경우에는 입주금 오름차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준 추가 하나 더 누르셔서 다음 기준은 뭘로 한다? 입주금 오름차순이다. 그래서 다음 기준은 뭘로 하겠습니까? 입주금. 그죠? 역시 입주금 오름차순. 그래서 자, 이 정렬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분의 오름차순, 얘가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금의 오름차순, 얘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요 첫 번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 구분의 오름차순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기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다음 기준의 입주금의 오름차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확인 단추 누르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됐어요. 그죠? 정애란이 맨 위에 올라오고 김희산이 맨 밑에 내려가게 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계산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한다?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죠? 꾸미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작업은 위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자, 보니까 우선 자, 제목줄에 밑줄이 끄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제목줄에 밑줄을 끄어야 될 거고요. 자, 전체 데이터 폭을 기준으로 제목은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목은 전체 데이터 폭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 글자는 나머지 얘네 글자보다 조금 더 크게, 그죠? 확대. 그죠?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래쪽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용 읽어보니까 제목은 18포인트 크기로 가운데 표시하래요. 그리고 글꼴 서체는 이미 선정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게 요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제목 밑에 밑줄 그어 주셔야 되니까 홈 메뉴로 가셔서 자, 밑줄 끄는 단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밑줄 단추가 되겠죠?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때는 이 부분은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해야 될 데이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운데 정렬이면 되니까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단추가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얘를 한번 살짝 클릭하면 이 부분이 병합되면서 글자가 가운데 오게 되겠죠. 자, 제목의 크기는 18포인트 크기로 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글꼴 크기를 바로 18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위쪽에서 해야 될 형태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자, 꾸밈에 대한 얘기를 더 보도록 하죠. 이 4번 항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순서대로 보도록 하면 첫 번째가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 또는 달러로 표시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금액이 전부 다 뭡니까? 그쵸?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화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를 하는 것은 원화를 붙이면 자동으로 콤마가 되니까 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 이외의 수치는 그냥 콤마로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콤마로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금액 외의 수치는 콤마를 하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수치는 숫자, 통화, 회계, 백분율 등 셀 서식의 속성 설정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라.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셀은 우측 수직으로 맞추고 숫자는 우측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다 맞추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표시나
천단위 콤마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맞추게 되니까 별다른 작업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춘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하는 얘기죠. 이렇게 왼쪽에 쏠려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셀 안에서 가운데에 맞춰서 문자가 나오게끔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특히 인쇄 출력 시 판독 불가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보기 기능 등을 통해서 전체 셀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라. 아까처럼 샵 표시 같은 거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무 좁아버리면 샵 표시나 지수승 형태의 표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쪽은 사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우선 가운데 맞춤. 그죠? 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전체 이런 그 글자들이 모두 다 가운데가 돼요. 선생님, 숫자는 가운데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원화 표시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오른쪽 정렬되면서 원화 표시가 되고 소수 이하도 자동으로 절삭이 됩니다. 그쵸? 아까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667점 얼마 얼마까지 소수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소수까지도 자동 절삭돼 버리기 때문에 원화 표시만 눌러줘도 모든 작업을 다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인쇄하기 직전에 얘네들 혹시 잘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인쇄 출력 부분에서 그때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고, 자, 현재 사업원의 기타 항목에서 지시하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모두가 다 끝난 거예요. 됩니까? 소수 자릿수 0으로 지정했지요. 그 다음에 천단위 콤마 다 찍었죠. 이제 전부 다 금액이니까 금액 이외의 수치는 없기 때문에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원화 표시 다 붙였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까지 모두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쵸? 서식의 마지막 테두리 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테두리 선은 여기서 하란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테두리 선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테두리 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란 얘기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안쪽에는 현재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테두리 선을 만들어 주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체 블럭 지정을 하셔서 자, 테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테두리 단추를 찾아서, 자, 테두리 단추가 테두리 만드는 단추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일단 모든 테두리를 해주세요. 그쵸?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자, 이 중에서 요 안쪽 부분만 따로 선택을 해서, 이 안쪽에는 가로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여기 들어가 보면 없어요. 안쪽 선을 없앨 수 있는 단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테두리라는 요 단추를 클릭하셔서, 그죠?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자, 대화 상자 뜨면 없음 단추를 클릭을 먼저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취소를 하고요. 테두리 단추에서 다른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안쪽만 없애줄 거니까 요 안쪽 요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쵸? 자, 새로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쪽 테두리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로를 없애버리면, 이게 지금 세로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세로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선이 요 안쪽에 요 세로선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없앨 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요 가로선만 없애는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로선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부분에 세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하면 세로선 생기죠. 결국 요 가로선만 없앤 거예요. 그쵸? 바깥쪽 테두리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탭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죠?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셨다면 확인 단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안쪽 테두리가 다 없어졌죠.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보고 싶으면 보셔도 됩니다. 저 오피스 단추 눌러서, 자,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죠. 자, 돋보기 단추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확대는 이 모양 자체가 이 부분의 형태의 서식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 보기 할 때 선생님, 융자금 다음에 입주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쇄 설정을 이 부분까지 다 나오게 인쇄 설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제목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 중간에 선들이 다 없어졌는지, 문제에서 제시한 이 형태랑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지만 한번 1차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좋아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눌러서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과 서식 작업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프 작업을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지시한 그래프 작성입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작업할 때 우선 그 그래프의 데이터를 먼저 지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래프 작업 들어가서 데이터를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이번 그 1회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는 과정을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 만들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성한 작업표에서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고객명별, 융자금과 입주금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하라.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게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잡을 때, 자, 이렇게 잡습니다.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객명별, 융자금과 입주금이니까 이 부분을 범위 잡는 게 아니라 고객명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융자금과 입주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여기에 융자금과 입주금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합계 부분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만들 거니까 삽입 메뉴에서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클릭합니까? 문제 속에서 융자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데 1차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꺾은 선형은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세로 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이거, 그죠?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융자금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제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융자금인지 어디가 입주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짐작으로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자, 화면을 조금 스크롤 시켜서, 자, 융자금에 해당되는 게 5,200만 원이고 입주금에 해당되는 게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융자금과 입주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금액이에요? 그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융자금의 금액이 입주금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하, 이 파란색이 융자금에 해당되는 거고 빨간색이 입주금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주금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빨간색 입주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입주금을 클릭하면 이 빨간색 막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게 한 번 더 클릭해버리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쵸? 자, 바깥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계열 2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바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빨간색 막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되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전부 다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거죠.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그래프 형태,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 형태까지 만들어서 융자금은 세로 막대형,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 그래프다. 요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이다. 지금 현재 혼합형이라 그래서 혼합형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막대고 하나는 꺾은 선형이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다? 혼합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합형. 그쵸? 그럼 여기 전부 다 뭐야? 데이터 표식이, 그러니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메뉴에 보면 디자인 메뉴나 레이아웃 메뉴를 가보게 되면 이 레이아웃 메뉴 안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그죠? 어디에 표시할 거냐? 그죠? 안쪽에, 가운데. 이거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가운데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죠? 가운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 차트를 이렇게 느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되면 수동으로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가 어딥니까? 얘는 세로막 대형이니까 이렇게.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보면 얘가 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가 작은 금액이죠? 아, 얘가 빨간색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두 번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고 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이 세로막 대응이 되겠고 작은 금액이 꺾은 선형이 될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큰 금액을 세로막 대응에 두고 작은 금액은 꺾은 선형에 두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꺾은 선형 나머지도 다 같이 해볼게요. 꺾은 선형과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어느 게 더 크냐를 구분해서 큰 값을 막대형에 두고 작은 값은 꺾은 선형에 두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꺾은 선형과 요게 큰 부분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야 되겠고 작은 부분이 이렇게 꺾은 선 그 표식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큰 부분이네요. 그죠? 얘가 큰 부분이 바깥쪽에 가고 작은 금액이 꺾은 선형으로 와 주시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표식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제목과 나머지 간단한 꾸밈 작업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 제목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프 제목은 여기 차트 제목이 있죠. 자, 차트 제목 차트 위에 또는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 자, 둘 중에 하나를 뭐 아무거나 일단 선택해 보세요.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차트 위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프 제목이 뭡니까? 청약자의 아파트 분양 대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밑줄이 그려져 있네요. 그쵸? 전체 블록 지정해서 홈 메뉴에 밑줄 단축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확대 출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확대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 제목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X축 제목, Y축 제목 역시 디자인 메뉴에서 레이아웃 메뉴에서 자, 축 제목 있죠? 자, 기본 가로 축 제목이 X축 제목이 되겠어요. 여기 X축 제목을 클릭하셔서 자, X축 제목이 뭡니까? 고객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선택을 하는데 자, 세로 제목 선택을 하셔서 자, 세로 제목은 이게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라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눈금 단위는 이미 Y축의 눈금 단위도 임이기 때문에 이 눈금 단위가 5천만, 1억, 1억 5천 그대로 두란 얘기고요. 범례는 융자금과 입주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계열 1, 계열 2 나와 있는 이게 범례입니다. 그죠? 얘를 어디서 수정하느냐? 여기 범례가 있죠. 자, 범례 들어가서 기타 범례 옵션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범례 위치를 위쪽 또는 아래쪽, 왼쪽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죠? 화면 뒤쪽에 보게 되면 범례 위치가 바뀌는 부분이 보이시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범례 위치를 어디에 넣으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좋게 뭐 아래쪽에 넣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또 오른쪽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오른쪽에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범례의 값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범례의 값을 바꿀 때는 어디서 바꾸느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란에서 바꾸게 돼요. 그쵸? 여기 디자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계열 1, 계열 2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계열 1을 어떻게 해요? 편집 누르셔서 계열 1의 이름을 파란색 막대는 뭐였어요? 고객명이었죠? 아니 고객명이 아니라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이었죠. 융자금이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막대가 될 거니까, 자, 편집 눌러서, 빨간색 막대는 뭐였어요? 입주금이었죠. 자, 입주금이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법내 이름이,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법내 융자금 입주금까지 만들어졌고, 기타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의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 작업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 표의 크기에 맞추세요. 그쵸? 표의 크기에 이렇게 Alt키를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이 차트를 움직이면 빗금선에 딱 붙으니까, 자, 이렇게 표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맞춘다? 이 전체 데이터의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고 내립니다. 한 줄 정도 띄워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2분의 1이니까 이 전체 데이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더 느린다고 해서 큰 감점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느린다고 해서 큰 감점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 좋게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잘 나왔다 해서 그대로 프린트하면 큰일 나겠죠. 오른쪽에 지금 다 잘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 반드시, 자, 이 아래쪽에서부터 전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쵸? 이 부분만 인쇄할 거예요. 오른쪽 이거 인쇄 안 할 거예요. 그죠? 이 부분만 인쇄할 거니까 어떻게? 역시 오피스 단추에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보다는 인쇄를 바로 눌러버리세요. 그럼 이거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인쇄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선택 영역만 인쇄할 거예요. 선택 영역만. 내가 블럭 지정한 부분만 인쇄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큰일 나요. 그쵸? 인쇄돼 버리니까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해서 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나오죠. 나는 인쇄 영역만 인쇄할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잘립니다. 이거는 뭡니까? 페이지 설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죠. 페이지 설정에서 뭘 한다? 자동 맞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 탭 넘어가서, 여백 탭은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아마 위쪽에 6cm 정도는 띄우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위쪽 얼마? 6cm 6이라고 적어주고, 머리끌 바닥글은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cm 맞추려면 머리끌 바닥글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지만 6.8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위쪽은 반드시 6cm 정도 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6이라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 맞추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입주금까지 전체가 나오고 위쪽에 이렇게 6cm 정도 띄워지면서, 그죠? 띄워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백 표시를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아, 이렇게 6cm가 띄워져서 프린트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는지, 혹시나 간격이 좁아서 샵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 그래프 모양에서 역시나 잘못 나와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누르시고요. 이 상태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감독위원회 컴퓨터로 들고 가서, 그쵸? 엑셀을 불러온 다음에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로 가서 인쇄를 바로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선택 영역, 그죠? 선택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미리 보기를 한 번 더 누르셔서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인쇄 단추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돼버립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엑셀의 모의고사 1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시간에는 if 함수를 주로 많이 썼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계산식을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 넣는 과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첫 번째니까 그 과정까지는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엑셀 시험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50분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 1회, 실전 1회 유형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같이 작업한 시간이 엑셀 한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50분 정도 작업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 횟수가 쭉 늘어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 한 10회 정도 실전 모의고사 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거의 한 20분에서 그죠? 한 30분 정도로 작업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도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도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은 전체 3과목이 2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엑셀 작업 시간의 목표는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50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는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50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다른 모의고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였고요.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